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일일이 소개를 드리지 않더라도 여기 첫 페이지에 제가 양력을 간단하게 올려놨고 또 인터넷이나 검색을 하시면 양력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력은 소개하고 한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제를 맡아주신 고성국 박사님 소개합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강민호 교수님 소개합니다. 이노원 전 우리 7기 동문이면서 국회의원님 소개합니다. 강용준 교수님 소개합니다. 진행 순서는 우리 발제자님은 15분 이내이고 토론자는 7분 이내로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나면 간단한 질문을 받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5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짧게 하시면 되셨습니다. 제 발제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무슨 생각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 정당 공천이 무슨 어려운 일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방향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이지만 종종 그런 것조차 잘 못해서 이길 선거 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상식적인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발제를 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새로운 얘기가 전혀 아니고 또 모르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을 서로 확인하는 차원의 말씀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선 승리보다 더 절박한 개혁 과제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또 공천을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뭐 정치개혁이라는 어젠더를 가지고 고담준론을 할 수 있어요. 또 그 과정에서 정치인 못지않게 뭐 지식인들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 총선이라는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여당은 강력한 힘과 배치할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늘 먼저 그 총선 국면의 주도권을 쥐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미 문재인 좌파 세력이 한 달 정도 앞서서 총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한국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한국당은 아직도 공천룰 다듬는다고 뭐 그러고 논의나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다 타고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우리도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는 이 반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축구 경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지고 나면 무슨 소리를 해도 패자가 되는 거고, 이기고 나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쟁이 시작됐고, 여기서 우선 이 고담준론 하고 있지 말자. 총선 승리 이상의 가치는 없다. 그리고 무슨 얘기도 다 좋은데 일단 이기고 난 다음에 하자. 2년 전에 대통령 끌려 내려오고 나서는 무슨 소리를 해도 먹히지가 않잖아요.
지고 나서 하는 거는 이 패자의 변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총선 승리 이상의 다른 가치가 없다. 모든 것은 총선 승리로 모아져야 된다. 이거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장 3년 전 총선 때 보세요. 당 대표라는 자가 갑자기 개혁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상향식 개혁하겠다고 그때 총선 승리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3년 전에 한 다 기억을 해보세요. 다들 이긴다고 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총선 승리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개혁 공천 얘기만 오로지 했어요. 상향식이 무슨 대단한 무슨 이 정가의 보도처럼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갖고서 당시 야당 대표가 문재인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손잡고서 뭐 이렇게 뭐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 짓 좀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공천은 왜 하냐?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개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공천심사 무슨 공천 룰을 만드는데 제가 오늘 우리 아주 사랑하는 후배 박명호 교수가 토론자로 있어서 제가 교수 얘기를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후배가 가까운 동생이 교수니까 뭐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건데요. 제발 공천룰 같은 거 만들 때 교수들 좀 집어넣지 마라. 예?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 현실을 알고 선거 현실을 아냐. 피냄새 맡아본 적 있냐? 예? 선거하다 보면 옆에서 유탄이 날아다니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교수들한테만 무슨 일만 있으면 교수들 불러다가 롤 만들어 달래. 예? 지금 한국당이 공천 룰 만드는 무슨 이 TF 같은 게 운영되고 있는 모양인데 제발 거기에는 교수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쟁을 아는 사람, 전투를 아는 사람, 막상 이 총선이라는 선거에 나가면 언제 어떻게 유탄이 날라오는지 좀 경험한 사람들이 룰도 현실에 맞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적어도 이기는 룰이 아니면 지지 않는 룰이라도 만든다. 네? 전부 지는 룰만 만들어 놓고 그럴듯하게 그거 아무리 광고해봤자 그저 하루 이틀이면 그 홍보 효과 끝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몰라요. 한국당이 무슨 룰을 하는지, 한국당 룰이 민주당 룰보다 얼마나 더 선진적이고 개혁적인지 그거 백날 전문가들이 떠들어봤자 국민들이 관심도 안 줘요. 누구 공천했냐를 보죠. 예? 그래서 제발 좀 이기는 공천하고 최소한 지지 않는 공천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기려면 맞춤형으로 해야 돼요. 제일 바보 같은 공천이 뭐냐면 253개 지역구, 선거구 안 바뀐다는 전제하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253개 지역구에 일률적으로 무슨 룰을 적용하겠다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경북과 호남이 똑같습니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과 수도권이 같아요?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같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심지어 같은 경기도에도 남부가 다르고 북부가 다른 게 우리 정치 현실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강남이 다르고 강북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룰 가지고서 똑같은 사람 공천하겠다고 나섭니까? 이건 지자는 얘기죠. 그래서 유연해야 돼요. 강남 공천할 때 다르고 강북 공천할 때 다르고 수도권 다르고 경기 남부가 북부가 다 달라야 된다고요. 예? 다 달라야 돼요. 영남 공천할 때 호남 공천할 때가 다 달라야 된다고요. 기준이 달라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 지도부 몫이지. 그거 하라고 우리가 지도부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황교안 지도부 이게 선거 치를 거 다 예상하고 우리가 몇 달 전에 전당대회에서 이 사람 대표로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을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뽑을 때 총선 승리까지 맡아달라 이러고 뽑았잖아요. 그러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면 누가 발휘해야 되냐?
황교안 대표가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황교안 대표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당이 지금 서포팅하고 있냐?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당헌 당규상 전략공천 30%인가 뭐 그렇게 돼 있죠. 저 그거 없애자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30%는 왜 갑자기 튀어나온 기준이에요? 진짜 30% 전략공천하면 이깁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30% 무슨 기준이라고 하는 걸 없애자. 정말 필요하면 100% 전략공천 한들 어떠냐 말이에요. 그게 헌법에 위배됩니까? 그게 정당법에 위배돼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내규야. 한국당이 지키겠다고 결정한 어떤 규율이에요. 왜 우리가 못 고칩니까? 100% 전략공천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은 지도부의 몫이다. 잘나건 못나건 우리가 뽑아놓은 대표고 우리가 뽑아놓은 지도부니까 죽고 나서나 저 지도부의 총선에 다 걸려있다. 어떡하겠냐. 정 걱정되고 마음에 안 들면 지금부터라도 전대 열어서 다시 대표를 바꾸든지 아니면 비대위로 가자고 주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죽고 나서나 황교안 지도부가 내년 총선 치르는 거다. 그런데 그 지도부한테 왜 정권을 주지 않냐? 제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략적 유연성에는 전략공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에요. 선거 앞두고 9월부터 12월까지 현역 의원들은 발이 묶여요. 어쨌든 정기국회를 안 할 수가 없잖아. 발이 묶여요. 물론 수도권은 좀 낫지. 낮에 국회에 묶여 있다가 밤에는 가서 뭐라도 하겠지만 그래도 묶여 있긴 마찬가지예요. 절반쯤은. 현역이 아닌 사람들은 이 정기국회 기간이 선거를 앞둔 정기국회 시간에 표박 가는 것이 정말로 좋은 시기예요. 그런데 공천 받고 갈 때 하고 공천 희망자로 가서 다니는 것하고 천양지차예요. 대부분의 우리 유권자들, 자유우파 국민들이 인호공에 가서 뭐 이렇게 공천 받고 오세요. 그러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해. 이 사람이 공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무슨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략지역, 이 조경태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예? 심재철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양이 쉬운 지역이 아니잖아요. 인호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이런 전략지역의 경우에 다른 경쟁자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최대한 빨리 공천 확정해서 뛰게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주장해요. 예. 그런데 이거 인호건 의원을 공천 주자는 얘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로 든 겁니다. 예로. 옆에 계시니까. 예. 이런 식으로 전략공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점도 지도부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제일 중요한 이벤트가 공천이잖아요. 공천. 예. 그러니까 이 공천은 그냥 좋은 사람을 잘 뽑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뽑은 사람을 어떻게 당 차원에서 잘 메이킹 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예. 변변치 않은 사람도 공천해놓고 하면 우리 후보니까 어쨌든 살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천 과정에서 100% 좋은 사람만 공천한다는 법이 없어요. 한 7, 80% 정도는 좋은 사람을 해도 1, 20%는 우리가 봐도 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폼 잡고 쇼잉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천은 공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천한 이후부터가 시작이다. 공천한 이후부터가 본선이 시작되는 거고 그것이 모든 이벤트와 이 쇼잉의 출발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15분을 다 채울 수밖에 없네. 예, 여기서 제가 제 말씀 15분 만에 딱 끝내겠습니다. 이제 토론 듣겠습니다. 예. 역시 시원합니다. 제가 진짜 만나보려면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가나다스는 우리 상명하고 계시면서요. 순서상 본인에게 대표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박사님하고는 이제 오래되기 때문에 거의 못할 말, 안 할 말 부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항상 시도하지만 사실 많은 면에서 부족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이제 공천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그런 토론회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토론회가 발전은 없는데 토론문은 있는 토론문은 한 페이지인데 발전문은 한 페이지인데 토론문은 더 많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서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동의하는 의견들이고요. 특히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의 총선들을 보게 되면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체적인 승부가 결정이 되오게 되는 게 경험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결과 선거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출발점 역할을 했다는 것을 국민 동의하고 따라서 이벤트이자 승리를 향한 모든 정치 세력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어느 누구도 지는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기는 공천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아직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승부를 예단한다거나 또는 예측한다는 건 대단히 모험적인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양쪽 다에게 충분한 기회와 자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의 차이는 누가 더 절박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유 있는 세력들은 다 졌어요. 그 앞에 학제였든 간에 좀 뭔가 이렇게 기고만장한다든가 저는 딴 생각한다든가 하는 세력들은 대체로 뒤에 가면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건 스포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정치 세계에서는 더더구나 그런 면들이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따라서 고 박사님 말씀하신 이기는 공천이라든가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보수 우파의 통합의 문제 등등에 대한 것에서 상당히 절박함을 어느 쪽이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것도 이제 제가 앞으로 돌아가면 고 박사님 교수들이니까 그렇게 몇 개 못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여기는 좀 보수 우파들만 장 교수님하고 저하고 빼요. 보수 우파의 총선 승리는 아니면 진보 좌파의 총선 승리는 그것이 대한민국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총선 승리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어느 쪽이 더 절박하느냐 절박하지 않느냐의 문제와 더불어서 누가 더 공동체, 그것이 보수 우파의 공동체든 진보 좌파의 공동체든 대한민국 공동체는 공동체를 누가 더 우선해서 희생해낼 수 있겠느냐가 공천을 선거를 승부를 가름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호 교수님은 예술가처럼 보이는데 말씀하시는 거는 셀박 한마디로 요약해서 셀박함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노건 비전위원님의 토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성구 박사님이 원인 없이도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휘선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저도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200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아까 황교안 대표께서나 우리 구성국 박사나 동의 같은 게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고 또 이기는 선거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당 차원에서 이거 악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2006년도부터 구청장과 하고 동료회 국회의원 됐습니다만 보면은 이기고 지는 것이 후보 개인의 문제, 다시 말해서 후보가 아주 극단적인 무슨 잘못이 없는 한, 공천후에 없는 한 뭐에 있어 다 결정되느냐면 중앙당에, 정치권에 또는 상대당에 엄청난 악재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알 겁니다. 2006년도에 그때 서울의 자치단체장이 25명인데 25명 다 됐어요. 저한테 당시 노원구가 나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거지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려고 했는데 강제로 나왔거든요. 됐어요. 왜 됐느냐? 박근혜 그 비상대책위원장 그때 면도칼 테러 만났죠. 그거 한 다음에 다 날려갔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후보 개인이 뭐 시차를 갖다 놨는데요. 그때는 진짜 시차 갖다 놓으면 된다니까. 김대중 때 막대기만 뽑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그때 뭐 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뉴타운에 서울시장 확 쓸었어요. 이 경기도하고 뭐 다른 거 정책 어떤 분들은 뭐 정책이 어떻고 인재가 어떻고 현실에서는 그거 없어요. 뉴타운 한 방에 다 날려갔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서울에 어려운 지역도 다 당선됐어. 그때 선거가 43개인가 44개인데 39개인가 이렇게 그때 보수당이 됐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그때 이게 천안함 폭행 사건이에요. 그때 제가 구청장 재선을 하려고 나왔는데 왜 떨어졌느냐. 볼 것도 여론조사 10% 앞섰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천안함이 우리가 유리한 줄 알았어요. 폭행 사건에.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냐면은 유리한 게 아니라 완전히 1번 찍으면은 전쟁, 2번 찍으면, 그렇죠. 2번 찍으면 평화입니다. 이 한방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하도 승질나니까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거 한방입니다. 뭐 만사가 갈 필요 없어요. 뭐 아무리 제가 25개 구청 중에 항상 1등 했어요. 구청장 성적에, 언론조사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또 2012년도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노원갑에서 그때 알잖아요. 그때 자유한국당 그때 새누리당이죠. 100석 얻으면 다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 낙동수, 김용민 씨죠. 전부 좌파들이지. 정봉주,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선거구가 다 누비다시피 했어요. 그때 그 한방에 막말 바꾸셨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박근혜 지상대책위원장이 오라니까 안 와. 그래서 제가 강제로 끌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한 이후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152석인가 153석 얻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단체장 선거 이거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지방법원 국회의원 선거죠. 그때 뭡니까? 저기 그 옥새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우리 지역을 마지막으로 왔어요. 그래도 청와대 제가 모시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당신 꼭 가야 된다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옥새파동이 있는데 노인들이 와서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종북권이 또 왔는데 우리 지역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종로로 와서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가 선거 다 마쳤다 끝나고 사무실 들어간 노인들 한 10여 명이 쫓아왔는데 역사를 낳고 싹싹 떼더라. 저 양반이 왜 들어가? 당신 말이야. 왜 들어갔냐? 당신 떨어져. 난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10몇 프로가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입니다, 한 방. 그리고 지난번에 저기 단체장 선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촛불 세월호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는 중앙당에서 이런 악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 짧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인데, 후보도 이기는 후보가 돼야 돼요. 뭐 혁신공천이다, 또는 무슨 뭐 신인발굴이다, 또는 뭐 여러 가지를 내는 거죠. 그거는 비례대표는 맞아요. 그 비례대표. 네, 전투 중인데 그 사람한테 총 줘서, 신인한테 총 줘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강남이나 PK 지역은 모르겠어요. 서울 강북권, 경기도 거의 못 이겨요. 진짜 유명한 사람은 모르다. 거의 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선거 구도인데, 이걸 바른당 있잖아요. 바른당을 합쳐야 돼요. 바른당 안 합치면 강북권, 경기도권은 차이가 2, 3%, 1, 2% 차이입니다. 만 5%. 얘들이 무소속에 나와서 야로 이렇게 나오는 우리 보수층이라면 그 사람이 5%, 3%, 7%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선거에 필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있잖아요. 비례대표에서 청년, 또 여성, 또 장애인, 이거 좋죠. 아니 뭐 민주당 얘기 안 하고 무슨 다른 당 얘기 안 하고 우리 당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700만입니다. 700만. 그러나 유권자의 몇 프로를 차지하면 잘 계산해봐요. 20대 이상이니까. 그러면 노인 대표가 지금까지 한다 얘기만 하고 야당, 민주당도 안 하는데 우리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면 비례대표 한번 넣어주면 되는 거죠. 뭐 그거 어렵게 뭐 있습니까? 왜냐면 연금 문제, 또 건강보험 문제, 일자리 문제, 이게 필요해. 그럼 만들면 되겠잖아요.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동훈 전 위원님께서 악재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여기 오신 분들이 좀 기분이 좋으시고 있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비례대표 배려도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장용근 교수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를 상정드리고요. 사실 제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해서 무상교육, 이제 어린이 유치원 문제 아시죠? 그래서 무상교육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준비하자고 해서 그때마다 보면 결국 준비가 안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온 현실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운영을 인사와 재정입니다. 근데 사실 뭐 추상적인 얘기를 떠나서 인사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전쟁에 있어서 용병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장수가 부하를 잘못 쓰게 되면 자기도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날의 그 극한 위험 상황에서의 용병술은 최고의 자기 자신의 위해서 있었던 거죠. 아무리 자기한테 이의를 제기하고 직원을 하고 대들대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데서 용병술이 중요한데,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이번에 통선을 승리하시는 것이지만 설사 통선을 실패하시더라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건 전투보다 전쟁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투에 너무 일일이 하다 보면 테크닉적으로 하다 보면 요새 국민들의 수준도 그렇고 전체 학생들도 학생이 가능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 눈앞에 보이는 꼼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힘들더래요. 지금 내년에 총선에 설사 지들이 큰 집권당으로서의 개선도 있고 큰 의림을 그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용병술, 인사의 큰 원칙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갈공명을 모셔왔듯이 그 자체에 부도 못하면 3고초를 해야 된다. 오늘날은 교통도 발달했기 때문에 100고초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그건 민주당이 과거 요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180석이 예상이 됐고 민주당이 폭망할까라고 했지만 거기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녹참 마수. 요새 우리나라의 가장 국민들한테 싫은 건 뭐냐면 내로남불입니다. 그 내로남불을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누구든 하든 상대의 사람이 이길 수 있는 큰 것은 우상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여기 앉았지만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당직자에게 친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가중된 책임 요건을 가지고 과감하게 국민들한테 내려 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 두 가지를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류 역사에서 이 두 가지를 벗어난 어떤 사람도 오래된 지속된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35페이지 헌법과 법률 부분을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6페이지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게 대표자와 지점민주주의인데요. 우리가 대표자가 왜 생겼느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이건 엘리트 정치라고 합니다. 그럼 엘리트가 뭐냐? 저 어렸을 때 엘리트 교복 여기 있는 분들도 입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엘리트 교복이라고 있어요. 그걸 따라서 엘리트의 핵심은 지식과 경험과 법 이게 최소한 세 가지입니다. 즉 과거의 수많은 역사에 대한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이 단순히 머릿속에 추상도 않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수준이 저도 교수 플러스 계속 수많은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배우러 오니까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그 지식이 현실의 경험이랑 접목이 되지 않으면 그건 중국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때문에 현실은 상대성 원리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현실적으로 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구체적인 걸 다 적용해야 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맞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식을 경험과 연결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자유한국당에 더 한번 지적드리고 싶은 게 법입니다. 제가 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 진보와 보수제를 이렇게 보면서 진보를 보면 지식과 경험이 참 부족하죠. 그 대표적인 것의 문제점이 소득주 선정이 왜 문제가 됩니다. 기본 자체가 큰 문제잖아요. 고정수님 지적하신 거와 관련되는데 획일적 평등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경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각양각색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잡아놓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인류 역사에 어디든 저는 10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원 정권이 하고 있는 역 1000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000명에 어긋나지 그러면 구체적 타당성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경험이 필요하지만 지식과 경험면 없이 볼 수 있는 분들 좀더 못 수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법, 남에 대한 배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따뜻한 사람 과연 국민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원할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원할까? 이걸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라면 저에게 뭘 선택하냐 하면 저는 당연히 저도 부족하지만 공부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왜? 가슴이 따뜻하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방법과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진 만만한 데를 포함해서 보수의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 얼굴에 굳어있어요. 뭔가 따뜻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 쇼한다고 비판하지만 저는 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어떤 쇼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몇천 년 전에 진나라를 통일했던 한비자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덕도 좋지만 사람의 10개의 물속을 알아도 한 사람 마음속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익이 덕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바로 그분이 주장했던 게 덕입니다. 저도 헌법 교수님에서 덕질을 좋아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비전 현 정부의 기본적으로 비판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대안들이 소득주도가 어려우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정당국가입니다. 오늘날을 연동형 비례대표도 있지만 저는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 핵심은 정당국가를 전제하는 겁니다. 즉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정당을 보고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수도권들은 지금 이미 돼 있죠. 현실에. 그래서 수도권이 굉장히 물갈이가 많이 되는 건 정당을 보고 뽑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우리가 지금 논의되는 가장 시끄러운 패스트트랙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미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 가지래요. 이미 상당수 수도권과 대도시 있는 사람들은 정당을 보고 뽑기 때문에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개인이 아무리 우수해도 정당 정책이 이상하다. 정당 정책이 가진 자만의 것이다. 자기들만이 유리된다. 그들만의 리그를 유리한다.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테크닉적인 것보다 가슴으로 우러나는 사람을 원한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안타깝게 저희 스승들이 하는 이수정 교수님이라든지 근처에서 돌아가신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 그분이 진심이 없으면 저는 국가에 그들 머리 아무리 많은 걸 준다고 해도 국가에 가지 않습니다. 다른 게 옛날에 삼국지나 유비의 제갈궁이 삼국지를 해도 가지 않는 왜 제갈궁이 조조나 손권이라는 그 당시
루트의 힘이 있고 거기 플러스 벌써 상식을 상기하고 남을 수 있고 자기들 모든 걸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 같은 루비를 선택한 게 무엇인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국민들은 인류 역사는 그거를 변치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내민주주의 중요하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당내민주주의 제일 중요한 게 상향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 경선인데 저도 이참 딜레마 중에 하나가 경선이 좋죠. 취지는 세금은 좋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민주적이고 보훈이라든지 금권선거 이런 데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지방에서 느낀 게 이거 조금은 제 이사가를 너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럼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의 추적을 하면서 인사의 추적이 선발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선발을 하면서 과거에는 점수만 가지고 문제 있으니까 확 100% 면접을 갔습니다. 일종의 경선 비슷한 시점을 간 거죠. 이 면접을 갔더니 또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 경선이랑 면접 점수랑 기존의 학점 스타 이런 걸 합산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경선만 가지고 100% 뽑는 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당선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됐지만 그 사람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이나 정당 전체는 오히려 더 인기가 떨어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에서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부족하지만 전투의 이유라고 하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전쟁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최초로 다른 것을 떠나서 무참 마시고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마지막에 24개 나왔던 팀이 자기들을 찾기 위해서 남을 죽여버렸습니다. 현 정부도 지금 가장 큰 실적을 경제 실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로 나옵니다. 국민의 거기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유민주주의는 다른 것들 다 빼내고 무참 마속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큰 전투보다는 전쟁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전투보다는 전쟁 승리, 내는 통솔보다는 제 집권의 밑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렸으면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유발제자님과 이런 사람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몇 개 누구라든가 하고 어느 분한테 질문한다는 그것만 그렇게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이내로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여기요. 네, 김복선 우리 18기 고문님 짧게 1분 이내로 초대해 해주시죠. 어느 분께 한다는 분도 제18기 김복선입니다. 국민들이 아니 잠깐만 어느 분께 하는지도 하고 아주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세요. 예, 고 박사님, 고성국 박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제가 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저기 했거든요. 공천하는 사람들 천세들과 다선은 제외하고 새로운 인물을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들이 연령과 성별 관계없이 오직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지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탄핵파들 62명을 출당을 시키고 애국당, 태극기 세력과 바른미래당과 합당해서 통합을 이루어야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야만이 자유한국당을 찍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 줄이고 비례대표 없애고 그 다음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요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 하루에 16억씩 중국 본토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족들 본토로 다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국민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앙위원회에 제가 가서 보니까 한풀이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폼만 잡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성국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국민들이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시고 제가 조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우리 토론자들 토론하신 데 대한 답변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럼 예, 먼저 그거 같이 해요? 그걸 먼저 예, 하시고. 예. 예, 뭐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장용근 선생님 발제 중에
제가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의 발전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지고 대선 이기는 것과 총선 이기고 대선 지는 것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이길 수 없다. 총선 이길래 대선 이길래? 그럼 무조건 대선 이긴다. 왜? 대통령 권력 구조인데 대선 이겨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예. 아까 전투와 전쟁을 가려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총선에서 지더라도 대선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그 합의는, 정치적 합의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그게 얘기조차 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럼 총선 지고 대선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총선 지고 대선 이길 수 있냐? 예. 아니, 총선 지고 대선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힘들어요. 예. 확률이 확 떨어져. 총선 이기면 대선 이길 확률이 확 높아지죠. 예. 그래서 총선 하는 거예요. 총선 그 자체에 한국당이 목매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총선부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비유하자면 여러 전투가 있는데 절대 져선 안 되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 전투를 이겨야만 고지를 정복하거나 전선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전투가 있어요. 저도 좋은 전투가 있는가 하면 절대 져선 안 되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 오늘이 6.25인가? 내일이구나. 다부동 전투 같은 거가 그래요. 다부동 전투 아세요? 예,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전투잖아요. 그거는 졌으면 부산까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전투였죠. 그걸 이겼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다부정 전투를 불가능한 승리를 이끌어낸 그 전쟁 영웅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사에도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 내년 4.15 총선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다부정 전투 같은 거예요. 4.15 총선에서 이겨야만 대선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전략적으로 같은 축을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요. 읍참마속에 대해서 저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국당 114명 국회의원 중에 한 7, 80명은 날려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거 제가 어디 몰래 우리끼리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주장을 충남 도당에서 석 달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반 전에 인천 시당에 가서 했습니다. 수백 명의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들과 책임당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14명 중에 7, 80명의 현역 의원들을 날리지 않으면 총선 승리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읍참마속에 대해서 더 말할 것 없이 다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정치개혁을 위해서 읍참마속하자 이래서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읍참마속하자 그래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공천이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읍참마속을 한다고 해야 마속도 목을 내밉니다.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위해서 당신 목을 베야 되겠다. 마속부터 목을 내놓지 않습니다. 제갈공명이 마속을 눈물을 흘리면서 칠 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너가 희생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속한테 얘기합니다. 마속이 동의하고 목을 내놓습니다.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현역 의원들 수십 명이 스스로 정계 은퇴를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하는 이런 정치적으로 그에게는 가장 정치적 사망선고와 같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게 돼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설득할 거냐,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당의 결정에 승복하게 만들 거냐, 이기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해야 돼요. 다른 거는 어떤 설명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에 대한 확고한 당의 방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교안 지도부가 그것을 내놓지 못하면 공천혁명도 할 수가 없어요. 총선 대선 승리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현역 의원들을 쳐야 현역 의원들이 승복하고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 같은 이적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점에서 저는 황교안 지도부가 좀 더 강력하게 총선 대선 승리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야 공천혁명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탄핵과 출당 말씀은요, 그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총선 대선 승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이 제시가 되면 탄핵파도 출당해야 되고, 탄핵을 수수방관한 당에 잔존했다는 것만으로 공천 달라고 하는 염치 없는 자들도 같이 숙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대한애국당이냐 바른미래당이냐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국당이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총선 대선 승리를 갖고 있다면 대한애국당과 함께 하거나 바른미래당이 일부를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은 그냥 전술적인 수준의 문제들에 불과해요.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한국당이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변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자유우파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우파 국민들과 투쟁하는 거예요. 자유우파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중투쟁에 떨쳐나섰는데, 한국당이 이 투쟁에 소극적이면 자유우파 국민들이 한국당을 정책 대변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한애국당으로 가거나 바른정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총선 대선 승리의 전망을 제시하고 자유우파 국민들과 하나가 되어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해야만이 이 총선 대선 승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오성국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당협위원장을 지내면서 지방선거를 치렀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살려서, 그리고 또 위원장을 하면서 지역행사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많이 부족해서 교체가 됐겠지만, 저는 아까 그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말씀에 아주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하자 그러셨고요. 또 시점상으로도 이렇게 하고 공천 이후에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자 이 말씀하셨는데요. 전략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럼 과연 아까 전략 공천을 좀 늘리면 좋겠다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TK 지역에 제가 있기 때문에 TK 지역은 그래도 아직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다선 의원들을 만약에 교체할 때는 뭔가 이렇게 그런 또 새로운 그게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경험하는 지역은 가급적 경선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또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왔는 사람이 중앙에서 뭐 장관이라든지 상관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스펙은 쌓지 않았지만 지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시점상으로도 제가 해보니까 어차피 공천 안 줄 것 같으면 미리 포기를 시키게 하는 것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내년 2월달에 공천 줄 때 그냥 전략 공천으로 해버려버리면 지역에서 열심히 이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없애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목표를 한다. 그럼 아까 말씀하시기를 탄핵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출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런
입장을 황교안 대표도 비교에 말씀 못했습니다. 탄핵 승인한 겁니까? 불복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종현 박사님이 저는 압니다. 탄핵파들에 대해서 역적으로 보는 과연 그것이 학자적인 명심인지 꼭 내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세요. 제 말씀은요, 아까 우리 고성국 박사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교수들 때리라고, 근데 종교인 때리라고 이래가지고 공천 심사위 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여기도 정치에는 야심이 없지만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쪽으로 애국 예정하는 이런 당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신뢰 이론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자기 공천만큼은 사실의 정치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태극기 전직 이승만 대통령도 패면을 하고 뭐 다른 짓 하면은 표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걸 주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제 두 분 교수님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걸 죽자고 반응을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탄핵에 대한 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까? 네.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네, 알겠습니다. 예. 아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을 하시고 제가 또 다시 아니, 이제 그럴 상황이 못 되니까 제가 지금 이게 마무리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예, 죄송하지만 저 토론을 더 하시고 싶으시면 따로 저하고 토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자유우파가 비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2년 반 전에 이 자유파 진영에서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짜뉴스로 여론재판으로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억울하게 끌려 내려와서 돈 한 푼 안 받은 사람이 33년 형을 받고 지금도 감옥에서 재판 중인 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이렇게 우회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었고 좌파들의 여론 공세에 자유우파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당한 사건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우파가 당해도 내부의 배신만 없었다면 탄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은 뜻하지 않은 자유우파 진영 내부의 집단적 배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배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배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은 당에서 공천을 통해서거나 또는 일상적인 당무 과정을 통해서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탄핵을 하고 따로 당을 하겠다고 나간 사람을 홍준표가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조건 없이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당권을 다 줘버렸어요. 당의 사무총장을 주고 대변인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자유우파 정당이 최소한의 원칙과 최소한의 철학조차도 그냥 내버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의 그 조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 당시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준표 체제에서 이루어진 당협위원장들 학살, 저 감히 학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김병준 비대위 때 이루어진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학살, 이걸 황교안 지도부가 원상복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홍준표 그리고 김병준 체제에서 그들의 정파 정치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을 대거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황교안 체제가 앞으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100여 개에 해당되는 당협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공천하는 과정에서 당협을 맡았다가 배제되고 배척됐다는 것이 불이익의 감점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복권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오늘 굉장히 뜨거운 토론회가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유파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이 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높아요. 지금 제가 넉 달 전에 4.15 총선 전망을 한국당 155석, 민주당 120석을 한 이후로 자유파 국민들이 야 내년 총선 고성국이가 그러는데 이긴대, 그것도 꽤 큰 차이로 이긴대,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면서 그동안 2년 넘게 그냥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자유파 국민들이 조금씩 희망을 갖게 된 것은 뭐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이게 자칫 잘못해서 야 뭐 이긴다는데 뭐 라고 또 다른 이 오만과 방만과 또 다른 낙관주의로 흐를까봐 사실 저는 요즘 걱정됩니다. 좌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반 전부터 작심하고 시작했어요. 자기들 선거 불리한 거 알고 작심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유파는 야 이긴대 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벌써 이 선사후공, 선사후당 이 작품이 스물스물 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공천혁신 토론, 사실은 총선 승리 토론인데 총선 승리를 위한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서 다시 좀 이 경각심 가지고 초심 다시 회복하고 좀 각성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앞으로 각종 이 방송이나 이 기회를 통해서 방심하면 진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겠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에서 가끔 볼 때보다 오늘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시원시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고승국 박사님, 토론을 해주신 강명호 교수님, 이노건 전 의원님, 강용근